예,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종문 교수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그 그리스 보물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브 타이틀이 흥미로운데요. 아가멤논에서부터 알렉산더 대왕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아가멤논 대왕 하면은 너무나 그 유명한 왕이죠. 그리스의 왕, 전설적인 왕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이끄는 아주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죠. 그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 선사시대의 가장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멤논부터 이제부터 그리스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알렉산더 대왕까지 이어지는 그리스 역사의 대서사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시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350개의 그 그리스 미술의 걸작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그리스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앞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 그 역사와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일단 문명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지중해에서 지금 동쪽 편에 해당하는 동지중해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리스가 여러분 어디신지 아시죠? 바로 여기가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미케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그리스 선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끌었던 그 미케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깐 눈을 내려보면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크레타가 어떻게 보면 지중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타를 고대 문명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크레타 섬 바로 아래에는 이집트 문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 바로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문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음이 좀 꼬이는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 두 고대 문명의 위대한 업적이 점차 서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레타 섬이 문명의 징검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로마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스는 바로 동지중해의 한가운데 자리에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앞선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결과를 결국 유럽에 안착시키는 고대 지중해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게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여기에 트로이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미케나와 트로이 이 두 어떻게 보면은 고대 문명의 경쟁자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미케네 아가멤논이 이끌던 아가멤논이 이끌던 그리스 대군이 결국 트로이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트로이 문명도 그리스 문명에 포함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 역사의 처음 서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 그 350개의 그 그리스 보물전의 작품들은 그리스 문화부 주관에 의해 갖고 그리스 곳곳에 아마 25곳에 흩어져 있는 미술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 군데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는 이 작품들을 다시 보려면은 그리스의 곳곳을 다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번 전시 기회를 통해서 유럽 그 외 문명의 그 어떻게 보면은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눈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리스 역사를 총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은편을 보시면은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왼쪽에는 신석기 시대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맨 그 오른쪽에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9개의 전시실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연표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랫줄에는 고고학 연표라고 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여러 그 역사 시대가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역사라고 한다면 헬레니즘 시대 뒤에서부터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직전의 시대가 소위 말하면 그리스 역사의 최고 아름다웠던 그 시대, 우리가 이제 고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무찌르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모든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한꺼번에 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숙하면서 훌륭한 역사를 만든 고전기가 바로 480에서 323년, 이 32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시대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대는 기원 전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 탄생 이전에 480이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까마득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500년 전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 역사가 형성되는 본격적인 그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를 우리가 아르케이기라고 좀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고졸기라고 좀 부르게 되는데요. 이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호메로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의 역사의 신화와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인데요. 이 시기를 거쳐서 결국 고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고전기 직전인 이 480년이라는 시기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를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700에서 480, 당연히 기원 전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 700에서 480년을 우리가 아르케이기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래도 그 전에도 그리스 선사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암흑시대와 기하학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전에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이 시대를 조금 잘 우리가 모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00에서 700년 시대라고 해서 일종의 그리스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암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 시대가 그냥 암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역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문명의 바다라고 얘기했던 지중해에서 선사시대의 그 엄청난 역사와 그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크레타입니다. 지금 이 크레타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사시대 문명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 미노아 문명 또는 미케네 문명, 트로이 문명들이 그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와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 고전기의 역사가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점차 이 암흑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연구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그리스 선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 이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올림포스 12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가 결국은 우리는 만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전시는 흥미롭게도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의 진행에 의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그리고 이전 역사,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들이 등장한 그 역사까지 시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전시장으로 들어가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 역사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그 그리스 신석기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유물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이 본토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라고 얘기할까요?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토와 크레타라는 섬 사이에 그리스 다도해, 소위 그리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썰렁한 개그를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리스와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에게 이게 바다야 해서 에게라는 아주 썰렁한 개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게라는 바다 안에 한 200개가 넘는 220개라고도 알려진 그리스 다도해 키클라데스 섬들이 있고요. 여기 본토 키클라데스 섬 그리고 크레타 이런 구성으로 그리스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여러 유물들이 본토를 포함해서 기원전 한 3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당시에 나오는 모든 유물은 볼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각 작품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 이 키클라데스 섬과 그리스 본토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조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조각들을 지금부터 보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조각,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30cm가 안 되죠. 자그마한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람의 모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거의 20세기 추상 미술을 보는 듯한 아주 압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죠. 얼굴이지만 코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은 가슴 쪽으로 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가지런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조각이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상당히 많은 양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장품에서 발견된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매장을 할 때 사용되었던 그냥 장례용품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큰 이러한 조각상들도 발견됩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것도 발견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예배나 의식용으로서 의식의 대상으로도 쓰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각들이 어떠한 구체적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술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쭉 보시면 아마 옆에서도 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플랫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이런 조각상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조각들이 이후에 발견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를 대표하는 조각 쌍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격차가 나지만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조각들이 그리스 본토에 기원전 3000년경에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한 그런 시기에 이 시대는 뭐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던 시기죠. 벌써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에도? 얼굴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코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눈, 코, 입이 없었을까요? 저의 생각이긴 한데요. 여기에 그림으로 집어넣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그리스 조각이나 지금 이 키클라데스 조각상, 아주 특징적인 이런 조각상들이 아예 밀무늬, 어떠한 어떻게 보면 간략한 선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어떠한 장식도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3000년 전에는 여러 가지 색칠이나 채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단순한 형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지금 이런 입상도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앉아있는 좌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전시에 나오게 돼서 그리스 역사의 초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도기들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우리한테 그 연구거리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문명의 섬을 얘기했었죠. 지중해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다 얘기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크레타죠. 예, 크레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유적들이 20세기 초부터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라는 섬은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화의 땅이기도 하죠. 그 신화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도자기가 하나 이번 전시에 오게 됐습니다. 그 도자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번 이 도자기를 살펴보시죠. 지금 이 도자기는 입이 굉장히 넓죠. 기능이 뭐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실 때 와인과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숙성시킨 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와인을 담은 다음에 그것들을 물로 희석시켜서 마셨는데요. 이 크라테르라는 이런 도자기는 바로 이 물과 포도주를 섞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전자로 술을 퍼서 이제 마시는 그런 기능을 주는 도자기입니다. 이 넓은 기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조각상들이 이야기들이 그림으로도 장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한번 보시죠.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괴물이 있죠. 누군지 아시겠죠? 예,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 미노스 왕의 아들이 바로 뭐죠? 이 괴물, 반인반수죠. 그 황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으로 한 괴물인데요. 그 미노타우루스가 미누스 왕의 부인이 황소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나게 되는 그 괴물인데요. 이 괴물이 결국 아테네 사람들을 조공받아 온 아테네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괴롭히다 보니까 그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결국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여인은 누군지 또 우리도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 여인이죠. 아리아드네입니다. 지금 아리아드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바로 이 장면이 그려진 이 크라테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미노타우루스의 신화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은 이 괴물이 가다 놓고 어떻게 보면 살았던 비밀의 방 미로가 있죠. 그 미로를 설계한 건축가 이름을 아십니까? 예,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그 미로와 그 궁전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미노스 궁이라는 곳은 아마 미로 같은 엄청난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궁전이었고 그 궁전에 숨어 살던 이 미노타우루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신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설처럼 다가왔지만 이 이야기들을 믿고 실제로 크레타에 가서 발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궁전이 나왔고요. 그 궁전 밑에는 실제로 수백 개의 방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미노타우루스는 있었을까요?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미노타우루스와 테세우스의 신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크레타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이 왔고요. 그 유물들을 살펴본다면 이 크레타에서 있었던 이 미노타우루스 이야기가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황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고 그런 이 의식과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 신화가 나왔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발견된 미노타우루스 궁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명의 바다 지중해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서 이 크노소스 궁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크노소스 궁전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미노스 왕이 살았던 궁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떠세요?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에 진짜 그 미노타우루스가 있었을까?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아마 그리스 본토에서 이러한 크노소스 궁전을 와서 봤을 때 충분히 미로가 있고 그 미로에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아마 유적이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고 일부는 그 고고학자였던 아서 에반스의 상상력에 의해서 좀 복원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여전히 우리가 그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의 모습은 지금 아래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유물들이 좀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 중에는 실제로 황소를 모티브로 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물들도 이번 전시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황소 머리의 이 조각상은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일단은 리톤이라고 불리는 술잔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머리 위에 구멍이 크게 있고요. 입 아래에 또 구멍이 있어서 위쪽에다가 술을 부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따르는 그런 형식으로 쓰였던 일종의 그 봉헌용 술잔, 그래서 헌주라고 부르는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의 머리를 만드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마 녹색 돌을 아주 정교하게 깎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리톤, 헌주는 미술사 책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책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전시에서 볼 때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깎아서 황소의 그 털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이 목 부분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여러 표현력 같은 것들은 아마 선각을 한 다음에 흰색의 돌가루 같은 것을 감입해 갖고 라인을 아마 좀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황소와 관련된 이런 잔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누구를 또 떠올리게 될까요? 미노타우루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크레타에서는 황소와 관련된 어떤 종교 의식이나 신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서 보이는 이런 조각상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황소에 대한 어떤 숭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두 유물이 그 연대를 보면 어떻게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대창 이런 것들이 언제 발견된 거냐면은 기원전 1450년입니다. 대단하죠. 기원전 15세기.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에 크레타 땅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유적들이 대부분 1450년이라는 기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유물들이 기원전 1450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원전 1450년경에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할까요?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뭐냐면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틀란티스라는 사라진 문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플라톤의 책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 바닷가 한가운데 있었던 고대 문명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 있는데요. 그 대륙이 아틀란티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죠. 화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대서양을 부를 때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부르고 아마 대서양 어딘가에 그런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도 합니다만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아틀란티스의 신화의 모델이 되는 곳을 지금으로 치면 산토리노, 어떻게 말하면 테라 섬이랄 그 어떻게 보면 그 아틀란티스 문명의 그 화산 폭발의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게 되죠. 산토리니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여러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에서 발견된 중에서 서양의 역사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회화들도 발견됩니다. 그 회화 작품이 이번 전시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이 벽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벽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산토리니 이 섬에 가면 여러 이 당시 기원전 1450년경에 벌어졌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여러 도시들이 화산재에 묻히게 됩니다. 그 유적 중에서 아크로틸이라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뭐 그리스의 폼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폼페이 아십니까? 예, 폼페이. 그 화산에 의해 갖고 로마 조그마한 시골 도시 폼페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죠. 화산재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 문명, 고대 로마 문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 폼페이가 되는데요. 만약에 로마에 폼페이가 있었다면은 그리스에서는 이 테라 섬에 이 아크로틸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틸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벽화가 바로 이 소년상이죠. 한번 보시죠. 젊은 청년 한 명이 양손에 생선을 들고 아마 바닷가에서 육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벽화가 실제로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1450년 기원전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재에 묻히게 됐고요. 최근에 아마 50년 전경쯤에 1900년, 5, 60년대 이쪽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회화 작품들이 보존된 것들이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속성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크레타라는 곳이 문명의 바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러 문명이 이쪽에서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 회화를 보시면 아마 이집트 지역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어느 쪽에서 바라본 거죠? 완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눈을 보시면 이 눈은 그래도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어떻게 보면 측면의 얼굴과 정면의 눈이 조합되어 있는데요. 이 이런 식의 얼굴 표현은 정확히 이집트에서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슴의 표현들 보게 되면은 이게 가능한가요? 얼굴은 정측면, 몸은 완전히 또 정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얼굴은 측면, 몸은 정면, 다시 다리는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본 모습들을 이렇게 재조직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이집트 회화와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크레테 사람들은 바다 건너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받았지만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이집트에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가장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이 청년이 누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뭔가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리스 문명이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요. 누드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죠.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것인데 이 그리스에서는 이 누드라는 것들을 좀 더 신성한 것으로 바라다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자기 몸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건 신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신들이 세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을 신적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다는 데 있어서 그리스 문명은 기존의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이미 이 크레타, 이 미노아 문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이 청년, 양쪽에 뭘 들고 있어요? 이 파란색의 이 생선이요. 아마 연구자들은 고등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두 꾸러미를 들고 청년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이걸 들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어쩌면 신에게 바칠 수도 있습니다. 신에게 이 봉헌하기 위해서 이 생선을 들고 갈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또 바닷가에서 낚은 이 고등어를 들고 집에 흥겹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이 즐거운 모습들, 어쨌든 이 지중해 이 태양 아래에서
이 벌거벗은 젊은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리스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더 활달하고 명랑하고 밝은 쪽으로 문명의 성격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그 회화가 이번에 오게 된 것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반갑고 흥분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양손에 물고기 꾸러미를 들고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흥겹고 즐거울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 문명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서 보여주는 이때 보여주는 도자기들도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자기들을 몇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도자기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 해양 문화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도자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시죠? 크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문어가 있죠. 문어가 실제로 이 도자기 앞에 붙어 있어서 꾸물럭꾸물럭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 옆에는 조개도 있고 여러 해초들이 있는,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도자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자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아까 그 청년이 물고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회화도 있고요. 이렇게 도자기의 표면에 여러 문어라든지 조개, 해초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도자기를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의 문화적 성격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바다와 관계된 문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그 전시에 나온 도자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도자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케마레스라는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케마레스 도자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가지 도자기는 굉장히 우수한, 이쪽 지역이 얼마만큼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러한 도자기들의 대부분 연대는 기원전 1700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기원 전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한테 3700, 3800년 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수한 그 수준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의 모습이라든지 머리 모양, 특히 주전자 입구라든지 손잡이, 그리고 그 기표면에 들어가 있는 장식, 이 회오리 무늬와 여러 가지 이렇게 빨간색,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잡는 저런 거, 이 받침대에서도 보여주는 이런 문양 같은 것들은 매우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표현력도 강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중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작돼서 다른 곳으로 일종의 수출했던 그러한 도자기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크레타라는 그 섬이 그 문명의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면서 크레타가 여러 문물을 옮기고 심지어는 그쪽 지역에서 여러 새로운 그 자기들을 만들면서 여기저기에 이런 것들을 수출했던 그런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타 문명을 이어서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미케네 문명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케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미케네 왕이었고요. 그리스가 바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미케네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바다 건너에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죠. 이게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했고 그냥 과거의 전설처럼 그냥 이야기로만 남아오는데요.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로이를 발견한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유물과 유적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 고고학자 슐리만입니다. 이분은 은행가였고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그리스 신화가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 지역을 발굴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이 있는데요. 그는 1870년경에 실제로 트로이라는 곳을 찾아내죠.
대단한 역사적 발굴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트로이라는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던 그러한 유적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를 놀라게 하죠. 트로이는 신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역사가 벌어졌고 거대한 전쟁터였고 그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 이야기들이 비록 신화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슐리만은 드디어 트로이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미케네도 실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미케나라는 도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곳을 가서 직접 발굴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유적지를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던 미케나라는 도시의 사자문이라든지 성벽, 여러 고분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슐리만이라는 독일 고고학자는 트로이 문명을 또 찾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까지 함께 찾아낸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은 고고학자였습니다. 그 운이 따르려면 그는 신화를 믿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은 존중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 미케네에서 발견한 유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고분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 그가 발굴한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황금 마스크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황금 마스크는 오리지널 마스크는 안타깝게 아닙니다. 오리지널 마스크는 그 슐리만이 발굴한 것은 지금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초기에 만들어진 아주 우수한 복제품이 이번 전시에 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미케네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뭐 그렇게 또 뭐 그 복제라고 해서 낙담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요 황금 마스크는 닉네임이 있죠. 아가멤논 대왕의 황금 마스크.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도 포스터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벌어졌다면 기원전 12세기 한 1200에서 1150년경에 벌어졌을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마스크는 기원전 한 1600년경 17세기 거기 때문에 이게 아가멤논 왕의 마스크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닉네임이 붙으면 오래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면 이러한 황금 마스크를 만들었던 곳이 미케네 문명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이거 외에도 황금을 매우 좋아했는가 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시면 황금으로 만든 여러 잔이라든지 여러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지금 이 황금 마스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 앞서 이집트 문명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황금 마스크를 보게 되면 수염의 표현이라든지 특히 저 눈, 우리가 저 눈을 아몬드 형태의 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은 메소포타미아 조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얼굴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은 아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과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케네 문명에 있어서 발견된 아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중요한 유물들을 지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자가 우리가 특징적으로 두 개의 타입으로 나누는데요. 선형 문자 A형, 선형 문자 B형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선형 문자 B형 진흙판이 3개가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3개가 리니어 B라고 알려져 있는 선형 문자 B형입니다. 선형 문자 A형은 아직까지도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형 문자 B형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케네 문명이 어떠한 성격의 문명이었고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어떤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미케네 문명에서 발견되는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이후에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문명이 이후 우리가 알려진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발견되는 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레타 섬에서 봤던 도자기들은 문어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바닷가에 식물들도 그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모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도자기를 만들었던 집단과 아까 같이 그러한 문어를 그렸던 집단은 문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도자기를 보시죠. 도자기가 단순하지가 않죠. 이것을 제작했던 사람들은 아까 만났던 그 미누아 섬에 있었던 크레타 섬에 있었던 도자기와 다른 것들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이 달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는 모든 방마다 도자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그 방에서도 도자기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문명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도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도자기는 신석기 때부터 아주 후대까지 아주 촘촘하게 제작되었고 양으로도 방대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역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표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유물이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를 보게 되면 그리스 역사가 어디로 가게 되고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도자기는 기원전 언제죠? 1500년, 굉장히 오랜 시기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이후에 그리스 역사는 약간 우리가 암흑 속으로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암흑기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1100에서부터 한 기원전 700년까지 이 시기가 암흑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역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유물도 당연히 도자기입니다. 그 도자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봤던 이러한 기하학적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도자기들은 좀 더 정돈되어 있고 형태도 아주 뚜렷한 모습을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기원전 740에서부터 720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죠. 기원전 8세기는 그리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 올림픽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이죠. 현대 올림픽의 모델이 되는 고대 올림픽도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8세기경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게 되고요. 이때 그리스 역사를 보여주는 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러한 도자기입니다. 목이 긴 일종의 화병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암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암포라형 도자기라고 좀 부르게 되는데요. 그 몸에서부터 손잡이가 올라와서 목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뭘 담았을까요? 포도주를 많이 담았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보면 포도주병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암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전체가 완전히 이런 기하학적인 도식적인 모양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좀 더 시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9세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8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도자기 중간에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서 있고 위쪽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는 어떤 사람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단서는 그 아랫줄에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전사의 모습들이 아랫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죽었냐면 전사, 창을 들고 전쟁터를 누비던 저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저 도자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자기는 실제로 장례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자기가 무덤 속에서 쓰였을 것으로 좀 보는 것이죠. 이런 도자기들이 그리스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표적인 중요한 도자기인데요. 비슷한 형태의 도자기를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씩 차이가 나도 거의 10년 단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자기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좀 더 커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역사적으로 후대에 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그림의 이야기들의 핵심은 전쟁이네요. 전사가 마차를 탄 다음에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 도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아마 무덤에서 발견됐을 수가 있는데요. 무덤의 주인공은 이 마차를 몰고 전쟁을 누비고 있었던 전차병이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들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도자기들도 이번 전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봤던 것보다 더 그림이 더 커지고 조금 더 사람의 모습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바뀌게 되죠. 이러면서 좀 더 회화적인 표현들이 풍부해지는 식으로 도자기가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도자기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죠. 이 두 도자기는 6세기경에 제작해서 5세기 초까지 유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제작했는지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몸통이 길고 목이 약간 짧은 도자기는 뭐냐고 그러면 레키토스라고 부르는 그 도자기인데요. 아마 여기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담거나 기타 여러 귀한 기름이나 향신료 같은 것들을 담았던 병으로 추정을 하고요. 상당 부분들은 또 무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자기들은 아까 봤던 거와 좀 더 다르죠. 사람의 모습이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검정색이죠. 그리고 바탕도 보시게 되면 검정색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도자기의 색깔은 이렇게 붉은색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붉은색 도자기에 검은색으로 완전히 일종의 코팅을 한 다음에 그 표현할 부분들은 남기고 그 배경을 긁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냐면 블랙 피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회식, 저는 흑색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데 흑색으로 사람이 모습을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6세기나 5세기 초까지 이런 그 도자기가 유행하게 됩니다. 주로 이야기들은 아테네 여신이라든지 전쟁,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또 그려지게 되죠. 여러분이 살펴봤듯이 저는 기하학 문양 시대 그리고 이런 흑색의 사람이 등장하는 흑색 도자기 그리고 이후에는 반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표현하고 싶은 이 검정색으로 완전히 코팅을 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이나 표현하고 싶은 대상들은 긁어내서 도리어 이전 사람의 모습들이 붉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레드 피겨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빠르면은 기원전 520, 30년 경우에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가장 아름답고 융성했을 때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전시장을 또 보시고 다른 몇몇 곳에서도 이런 블랙 피겨와 함께 레드 피겨, 흑회식, 적회식 그리고 적색상 도자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 역사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한테 여러 그 학생들이나 여러 미술 애호가들이 질문하는 게 그리스에는 왜 그림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스에는 그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려지는 전설적인 그 화가들
제옥시스라든지 여러 화가들이 그리스 신화처럼 그리스 역사에서도 전해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리스 회화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훼손이 되거나 사라졌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도자기를 통해서 어떤 회화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운 집단이 들어와서 그 도자기의 문양과 형식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회화가 어떤 성격으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자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미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와 그것이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 신화와 관계된 그리스 조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만화책으로요?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미디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관계된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 신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데, 그 원천되는 소스는 어디서 오나요? 바로 그 원소스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십니다. 호메로스이죠. 기원전 8세기에 그 그리스에 살았던 대문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인이시죠. 그 얼굴을 담은 조각인데요. 후대에 제작된 것입니다만 그 호메로스의 얼굴입니다. 아마 이분이 기원전 8세기에 그 그리스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그리스 신화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신화들도 이분이 남긴 글들을 참고해서 쓰게 되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 이야기죠. 이 두 책을 집필하신 분이 바로 이 호메로스인데요. 물론 책이라기보다는 이 구전이죠. 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했고, 그 후대에 남긴 바로 그 장본인이 이제 호메로스 이분이십니다. 물론 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벌였던 전쟁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소위 그 미케네 문명과 트로이 문명이 충돌했던 그 트로이 전쟁은 아마 이후에도 원체 거대한 전쟁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서사적 이야기들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그가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올림포스 산에 존재했던 12명의 그 그리스 신들인데요. 그 신들에 대한 표현이 이번 전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은 누구일까요? 신 중의 신, 제우스인데요. 제우스의 조각상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헝클어진 머리, 그 수염, 이러한 그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력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표현력이 나오려면 헬레니즘 이후에 조각 기술이 좀 더 발전한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 이후에 제작된 조각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깊게 파진 저 눈, 그리고 뭔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저 입, 이런 것들은 이제 제우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그리스의 영웅들의 모습의 원형이 되기도 하죠. 이 강인한 신의 모습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었었던 최고 신, 그리고 이전 이후에는 그들의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전이되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우스의 모습인데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여러 신들 중에서 12분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번 조각상으로 우리한테 관심 있는 몇몇 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조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조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와 디테일은 조금 사라져 있지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돌로 제작하다 보니까 목이나 손 이런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돼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지금 아름다운 남성의 육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아폴로 신의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누드의 표현력 같은 것들이 그리스 미술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특징인데요. 이들은 미의 기준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앞서 있었던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이런 누드의 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누드가 결국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는 이 누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런 완벽한 신체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몸을 하고 있는 신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드는 어떻게 보면은 신들이 입는 하나의 옷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균형 잡힌 몸매라든지 이런 세부적 해부학적 디테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신의 세계 그런 완벽한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폴로 신상이 남성 신체의 어떻게 보면 기준을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보여준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여성 누드들은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제 비너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의 그 몸을 통해서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로디테의 그 여신의 그 조각상을 보게 되면 옷을 지금 입거나 이제 걸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신체의 아름다움을 옷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조각들은 프락시텔레스라고 하는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조각가에 의해서 크니도스라는 섬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 그리스 곳곳으로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성 누드는 남성 누드보다는 한 100년 정도 늦게 등장하지만 훨씬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표현력을 갖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규모는 작지만 크니도스의 비너스를 연상하는 이런 그리스 조각상들이 전시된 게 반갑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싶었던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혜의 여신, 우리가 아테나 여신이 바로 12신 중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했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테나 여신의 두상이 이번 전시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도 결국 이 아테나 여신인데요. 우리 그리스 그 신들 중에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두 명의 신들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포세이돈과 이 아테네 여신입니다. 결국 이 포세이돈보다는 이 아테나 시민들은 바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바로 이 아테나 여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용맹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탄생은 탄생의 신화도 굉장히 흥미롭죠. 제우스가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하게 났는데 그 머리가 너무 쪼개지지 아파서 그 헤파이토스 대장장의 신이 그 머리를 도끼로 쳤다는 겁니다. 물론 신화니까 가능했겠죠. 그 머릿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이고요. 그래서 제우스 신도 아주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여신의 조각상은 아마 추정컨대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인데요. 이 신전 안에는 그 아테나 여신의 거대한 조각상이 10m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조각상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페이디아스라는 전설적인 조각가인데요. 그 조각가가 만들어낸 투구를 쓴 이 아테나 여신의 모습이 후대에도 계속 유행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조각상은 그 후대에 만들어진 아마 그 페이디아스의 아테나 여신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조각상은 실제로 그 아테네 그 도시 인근 그 프릭스라는 그 언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테나에서 유행했었던 아테나 여신의 신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유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그리스 신들의 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차 이 그리스 문명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도시국가 아테나 여신을 모셨던 아테네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여러 유적지들이 점차 발견되면서 그곳에서 보였던 이런 투구들 그리고 여러 유물들 이런 것들도 이번 전시에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투구 같은 경우들은 그리스 전사들, 특히 전 귀족 문화들의 단편을 보여준 굉장히 흥미로운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미술은 조각인데요. 그리스 조각의 남성 조각과 여성 조각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조각은 그리스 청년을 뜻하는 쿠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성 조각은 코레라고 좀 부르게 됩니다. 쿠로스와 코레, 그리스 조각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조각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이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촌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떤 시작 단계에 있었을 때는 이전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의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지금은 큐로스상에서 지금 얼굴 모습만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600년 전후에 갖고 그리스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이 눈도 보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가멤논 상에서 봤던 아몬드 형태의 눈이 있는데요. 그 눈이 여기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입술입니다. 입술을 살펴보게 되면 양쪽 끝이 올라가 있죠. 이게 뭡니까? 스마일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표정은 근엄하지만 입술만 이렇게 방긋 웃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 표현을 이 조각을 우리가 아르케이크 조각이라고 하는데 아르케이크 스마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르케이크 스마일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조롭고 경직되어 있는 이 조각에다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력을 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머리 스타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머리 스타일 어떤 머리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에 이런 머리를 학생들은 이제 힙합 머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머리띠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명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문화와 관계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힙합 머리는 실제로 이집트에서 유행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의 영향에서 이러한 두발 모양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르케이키 큐로스상의 두상만 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앞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조각은 원래 그런 것이죠. 사면을 둘러다 보시면서 이 부피감과 양감 그리고 이 조각을 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번 전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머리 부분들을 뒤에서 보시면 아주 간략하고 터치가 아직은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의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 머리를 보게 되면 막판에는 조금 대충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머리를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크기도 더 크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조각기 기술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조각술은 10년 단위로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고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벌써 이 조각으로 와서 보면은 아마 앞서 그 큐로스 두상보다는 한 40, 50년 후대에 제작된 겁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에 좀 더 가깝죠. 눈도 더 섬세하고, 하지만 여전히 입술은 뻥끗 웃고 있습니다. 아케이크 스마일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좀 머리도 어때요? 두 발을 아주 어떻게 보면 숏 헤어를 숏컷을 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경쾌해 보입니다. 디테일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잡아낸 이런 디테일들도 아마 좀 더 기하학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각들이 그 페르시아와 싸웠던 전쟁 직전에 어떤 그리스 조각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여성 조각을 보시게 되면 아직 누드 조각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방금 봤던 그 조각상처럼 입술은 벙긋 웃고 있죠. 아르케이크 스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봤던 남성 조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재작년대는 거의 동시대적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머리의 모습들이라든지 옷자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영어로는 하드 엣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깊이감이나 끝선 같은 것들이 강렬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 갖고요. 이런 것들은 520년에서부터 10년 그 시대, 아마 방금 남성 조각보다는 조금 직전이지만 이때의 그 조각 기술들이 이런 하드 엣지라든지 좀 더 깊은 그런 커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온 이 여성 조각은 우리보다 그것 말고도 또 흥미로운 여러 생각거리를 또 한번 주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복선 아래에 풍화가 좀 덜 됐다고 할까요? 비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은 것들은 다 씻겨 나갔지만 요런 아랫부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채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 조각들은 원래 상당 부분 많은 채색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의복도 그리고 디테일도 여기에는 색채가 가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더 추정해 갖고 요즘에는 이런 걸 복원해 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복원한 것을 보게 되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이게 좀 약간 조잡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과는 달리 채색은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채색의 정도라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는 아직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물론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복원해 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조각들을 보고 어느 정도 채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선에서 상상력을 약간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조각실로 한번 또 넘어가서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스 사회는 사실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펼쳐냈지만 여성에게는 아직 참정권을 주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인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속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겠는데요. 이 그리스 사회의 주축이 되었던 남성들은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이 체력 단련을 통해서 결국 항상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이 남성들이 그 체력 단련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운동선수,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 도시국가의 영광을 보여주게도 되는데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담긴 여러 조각상들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조각상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대리석은 큰 항아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무덤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덤의 주인공은 아마 공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 갖고 무릎 위에서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옆에 조수가 이 운동하기 전에 써야 될 여러 도구들을 들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방금 말씀했던 대로 무덤에 쓰였을 일종의 묘지석 같은 건데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공놀이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옆에 보이는 이러한 그 조각상들도 아마 무덤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묘지석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그 큰 창을 들고 있는 어떤 남성인데요. 이 큰 창을 들고 있는 이 남성은 바로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보병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는 전쟁을 할 때 이런 장창을 들고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열을 쌌습니다. 10명, 10명으로 해갖고 총 100명의 군대를 많이 이렇게 밀집된 보병의 형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팔랑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줄에서 긴 창을 들고 전진하고 그 뒤에 있는 그 후방에 있는 그 병사들이 그걸 갖다 지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전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묘지석은 그 그리스 보병, 긴 창을 들고 있었던 이 그 병사의 모습을 아마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담고 싶어했던 살아있던 영웅 바로 누구죠? 헤라클레스의 조각상들도 이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인간이지만 신의 어떤 불멸의 어떤 세계까지 넘나드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사자를 무찌르게 되고 그 얻은 그 사자 갈기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이번 전시에 나와 있는데요. 몸을 비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후대 조각에서 보이는 4세기 이후에 보이는 어떤 조각의 특징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남성들은 두 가지 덕목인 거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평상시에 운동을 할 때 몸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운동을 했고 그 기름을 긁어내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그 이번 전시에도 나와 있고요. 운동할 때 썼던 원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전시에 함께 나와 있어서 그리스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방으로 한번 전시실로 가볼 텐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기게 되죠.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을 지금 대략 추정컨대 한 인구가 한 30만 명으로 보게 됩니다. 상당수는 노예였을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 일부 4만에서 5만 명 되는 성인 남성들만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여러 어떻게 보면 유물들이 이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러 유물 중에서 복제본이긴 합니다만 독재자의 지배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런 기념비가 이번에 뭐 아쉽게도 복제품이지만 하나 와 있고요. 지금 아마 조각상에는 아테네 시민을 상징하고 있는 남성을 민주정이 화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도시국가로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그 자기네 국가를 민주주의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특권층들, 귀족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절대 다수가 권력을 갖고 지배하는 형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민 한 명이 한 명이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만 명, 5만 명 되는 성인 남성 모두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회의가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지만 평상시에 이 4만 명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던 건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그 에너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어떻게 보면 안건을 정리하거나 그걸 진행하는 여러 기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발언을 하면 회의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6분으로 제한하는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물시계도 이번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모형이긴 하지만 그 회의 발언을 할 때 시간 제한을 했던 물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지금 보는 두 항아리가 그때 일단 물시계처럼 물을 다 부으면 이 물이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6분 동안 자기 의견을 발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도자기 파편이 보이는데요. 이 당시엔 아직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깨진 도자기에다가 글씨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가장 경계될 만한 독재제로 갈 만한 위험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도편에다 써갖고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이 도시를 추방시켜서 몇 년 동안 이 도시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도자기들의 여기에 지금 이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이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요. 추첨 때 쓰였던 여러 도구다든지 투표 때 했던 투표 용지들도 이번 전시에 나와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그리스 아테네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스 도자기는 그리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 섹션에 와서 보면 그리스 도자기를 한 번에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리스 일종의 포도주병이라고 했던 암포라가 있고요. 이 암포라에 넣었던 그 포도주를 물하고 섞어서 마셨는데 그 물을 담는 거는 히드리아라고 하는 또는 하이디리아라고 하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일종의 암포라지만 손잡이가 하나만 있는 이런 병이었는데요. 여기에 물을 넣은 다음에 이걸 어디다 섞냐면 크라테르에다가 넣습니다. 썩기가 좋게 그 병의 목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암포라에 있는 포도주와 히드라에 있는 물을 이 크라테르에다 넣은 다음에 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실까요? 주전자로 떠겠죠. 그 주전자가 말하면 오이노코이입니다. 이 오이노코이 같은 주전자로 퍼서 술잔에다 담아야겠죠. 술잔이 대부분 두 개가 있었습니다. 킬릭스 또는 카일릭스라고 부르는 술잔이 있었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도 찾아보시면 이 카일릭스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경량의 술잔도 있었습니다. 스키포스라고 부르는 경량의 술잔도 있었고요. 여기에다 떠서 마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향연, 모임, 이것들이 바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심포지움. 이 포지움이라는 게 이제 마신다라는 뜻이었고요. 심이라는 것은 함께 마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심포지움 하면 학술 대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리스 남성들이 모여서 시와 이렇게 문학을 논하면서 이렇게 파티를 할 때 이런 음주도 아마 문화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그러한 어떻게 모임을 심포지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은 학술 대회를 말하는 뜻으로 좀 바뀌었지만 원래는 좀 이런 모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도자기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와 학술 이런 단체들이 어원이 되는 모임도 있었다는 것들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그 문화는 여러 가지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들인데요. 이런 상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전시회에 굉장히 조그마한 상들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런 조각상들도 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일종의 신전에 봉헌하기 위해서 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여기에서 보이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가 의학을 상징하는데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다 의학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맞은편에 보게 되면 어떤 남성 2명과 여성, 그리고 아마 조그마한 이 여성들은 아마 시종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학의 신에게 건강과 치료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이런 것들을 조각으로 해갖고 신전에 봉헌했던 것이죠. 때로는 이런 조각상으로 아니면 아주 작은 입체적인 단일한 상으로 제작해서 봉헌을 했는데요. 이런 봉헌상들이 이번 전시회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보면은 이 남성이 그냥 봉헌한 게 아니라 밑에 멧돼지가 보이죠. 이 멧돼지를 신에게 아마 바쳤던 것 같고요. 이 지금 의학의 신 바로 뒤에는 조그마한 여성이 서 있는데 아마 부인 아니면은 딸로 생각되는데, 건강을 또 상징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이지만 이제 전시장의 마지막 방에 해당하는데요.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는 여러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였고요. 실제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아테네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 중심으로 그리스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들의 연맹을 우리가 델로스 동맹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반발을 했던 국가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사들의 집단이었는데, 이들도 아테네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은 결국 아테네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또 한 번 다투게 되는데요.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죄송하게도 둘 다 아닙니다. 그리스 변방에 있고, 그리스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바바로이라고 불렀던, 아마 바바바바바바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결국 세력을 얻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바바로이들은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을 만들게 되고, 이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군주들이 결국 이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강력한 영웅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전에 아주 용맹했던 군주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리스 반도를 통일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를 통일하려는 그 야심으로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찌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번에는 필리포스 그 왕이 그 지배했던 그 지역에서 여러 발견되었던 유물들이 이번 전시회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필리포스 왕의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전이거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필리포스 왕은 아주 용맹한 왕이었고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결국 상당히 많은 부상을 얻었고요. 한쪽 눈은 보지 못하는 일종의 애꾸였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용맹하고 거친 모습인데요. 동전에서는 아주 신의 모습처럼 아주 단정하고 아름답고 미화되어 있어서 일종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동전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의 무기를 보게 되면, 무구들을 보게 되면, 갑옷이라든지 칼을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용맹스러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마케도니아의 그 역사를 전 세계로 알리게 된 사람은 바로 이 필리포스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 대왕의 얼굴을 한번 우리가 마주 볼 텐데요.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젊어서부터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이 필리포스 왕은 아들이 정말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청소년기 때 훌륭한 스승을 뒀는데요. 그 스승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그 어떻게 보면 현명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그 계기도 아마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 전시회에서 손꼽은다면 가장 중요한 유물 탑 5 안에 이 두 상을 넣고 싶습니다. 아마 방금 봤던 제우스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헝클어진 머리, 깊숙이 파진 눈, 뭔가 말하려고 하는 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의 실질적인 얼굴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이 느꼈던 신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세계를 좀 지배할 수도 있었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죠. 그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조각상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실질적으로 조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전 자기가 지배했던 땅에다가 보내게 됐는데요. 여러 조각들은 약간씩 차이는 났지만 방금 같은 모습, 헝클어진 머리, 크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저 눈, 뭔가 말하려고 하는 입, 그리고 한 가지 빠졌던군요. 이 두툼한 목,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이 목의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헤라클레스의 어떤 용맹함과 제우스나 그런 신들이 보고 있었던 그 사자 갈기 같은 그 머릿결, 헝클어진 머리,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굉장히 강력한 지배자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의 모습들이 이 조각상에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습들도 조각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조각상도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한번 볼까요? 똑같죠. 머리가 어떻습니까? 헝클어져 있습니다. 목은 굉장히 강인하죠. 이 디테일의 표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눈은 어디를 보고 있죠? 멀리 보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죠. 나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는 영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고개들도 들고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입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짝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지만 그의 신체는 정말 우리가 아까 봤던 쿠로스상부터 아폴로의 조각처럼 아주 아름답고 균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는 신의 세계로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조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어디입니까? 그리스 본토를 다 지배하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위협을 이루게 되죠. 그는 우리가 이 오늘 전시 투어를 저와 함께 했는데요. 처음 얘기했던 지중해 세계, 그 지중해 세계의 주인공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지역을 완전히 자신의 창끝 아래에 놓게 됩니다. 결국 지중해 문명의 통일을 가져온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역사적 단계를 달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을 헬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렌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 전 세계를 통일하지만 323년에 급사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이 323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문명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의 동력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끄집어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는 자기의 얼굴을 동전으로도 만들게 됩니다. 이 동전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신의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자의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죠? 헤라클레스가 무찔렀던 그 사자의 모습을 하게 있습니다. 일종의 신이자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돈들이 그가 지배했던 모든 세계에 깔리게 되면서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위대한 얼굴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미술의 힘인 거죠. 이 미술의 힘을 이용해서 알렉산더와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지배자들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이미지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통치의 미학을 알고 있었던 게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중해 문명, 그리고 지중해 문명에서 어떻게 그리스 문화가 하나하나 바뀌게 나가게 됐는데, 그 마지막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헬레니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던졌던 여러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두 번 답변하면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스 보물전을 5개의 작품으로 정리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350개의 유물들을, 보물들을 어떻게 5개만 뽑아달라고 저한테 한다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키클라데스 조각상입니다. 아주 단순했던 그 조각상이 결국 그리스 문명의 첫 번째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크로틸이 벽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벽화를 보면서 이 해양 문명, 미노스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 도기들, 특히 우리가 살펴봤던 뭐 있습니까? 초기 그 전사들이 그려져 있고 있었던 700년대의 그 도기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초기의 그 기하 문양 시대 그런 도자기들을 제가 세 번째 명품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쿠로스와 콜의 상을 제가 한 세트로 뽑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의 이 두 상이 우리들의 최고의 5번째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받은 질문이고 이번에 또 받았던 질문이 그리스 미술의 매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미술의 매력이 뭘까요? 사실 그리스 매력의 가장 큰 거는 이 그리스 미술이 지금까지도 그 문명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까지도 그리스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들이 남겼던 그 여러 철학, 문학, 연극 이런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서양 문명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믿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양 문명을 중심으로 한 현대 문명은 결국 그 뿌리가 그리스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매력에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 매력이 뭐냐면 바로 이 조각상에 있습니다. 결국 그 세계의 미의 기준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인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다라는 게 결국 그리스 문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인문주의,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죠. 휴먼, 인간을 이해하는 사회가 결국 그리스 사회였던 것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속성이 있었던 게 그리스 문명이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제가 또 뭐 부족한 거는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고치거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